예, 경장입문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 시장과 경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었는데요. 네, 그걸 갖다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네요. 자, 강의한 17쪽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조건을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경제 이론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어서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상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 이 조건을 갖다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의 시장은 분명히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했을 때 그때 현실 경제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시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요라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수요, 보통 이제 디맨드 앞자 따가지고 대문자 D라고 이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요라고 하는 것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의도, 의지, 의사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소비자의 어떤 주관적인 좀 소비자의 주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수량화 시켜가지고 객관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수요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수요량은 영어로 quantity demanded, 그래가지고 앞자를 따가지고 QD, 여기서 D가 이제 하첨자, 아래첨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량 QD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구매력을 갖고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게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량. 이게 이제 수요량인데요. 근데 조건이 앞에 따라붙습니다. 일단 구매력을 갖고라고 하는 게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지 그게 수요량에 포함이 된다. 수요량으로 카운트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든 가고 싶어가지고, 뭐 우주도 가고 싶어가지고, 자가용 로켓을, 자가용 우주선을 구입하고자 한다. 물론 지금 자가용 우주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있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뭐랄까요? 가격이 높을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자가용 우주선을 갖다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요량에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조건이 일정 기간 동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일정 기간 동안에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수량을 갖다가 유량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량은 영어로 플로우, 뭐 흐름, 뭐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소득 물어볼 때 이제 뭐 너 연봉이 얼마니? 너 월급이 얼마니? 뭐 너 주급이 얼마니? 너 일당이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소득, 그다음 월급은 한 달 동안의 소득, 그리고 뭐 주급은 한 주 동안의 소득,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소득과 같은 그런 변수를 갖다가 유량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재산을 갖다가 물어보면서 너 지난 1년 동안의 재산이 얼마야? 또는 너 지난 한 달 동안의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작년 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산이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일정 기간 동안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서 수량을 갖다 측정하는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저량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량 변수는 영어로 이제 스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한 시점에서 쌓여져 있는 거,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수지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저수지에는 이제 물이 그 들어차 있죠. 근데 그 물이 들어차 있는 저수지에 물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저수지로 한 시간 동안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 그건 보통 뭐라 그러죠? 유입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수지에서 한 시간 동안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 요거는 유출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간에 유입량, 입자 빼고요. 유출량 할 때 출자 빼면 그게 바로 이제 유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고 저수지에서 흘러 나가는 물의 양, 요걸 측정할 때는 일정 기간, 즉 뭐 1시간이면 1시간, 하루면 하루,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유량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저수지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9월 14일 0시 현재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의 양, 이걸 측정하면 우리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저수량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운데 숫자를 빼면은 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 생각하셔가지고 요 입량, 유출량, 유량 변수인데 이것은 1시간 동안 또는 하루 동안 이렇게 측정하는, 즉 일정한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변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의 양, 저수량, 이게 바로 이제 저량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유량 변수하고 저량 변수 이 두 가지를 다룰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유량 변수는 유량 변수들끼리 연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량 변수는 또 저량 변수랑 연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뭐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를 연결시키지 못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좀 유량 변수, 저량 변수 한꺼번에 있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수요량 QD 일정 기간 동안에 끊고요. 소비자가 구매력을 갖고 끊고요.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이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고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들, 첫 번째는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은 영어로 price고요. 요 앞자를 따가지고 대문자 P라고 보통 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 부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의 상관관계, 이놈을 갖다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입니다. 소득은 영어로 인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자 I라고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I가 또 다른 걸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은 주로 이제 대문자 M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면 대부분의 재화의 구입량, 즉 수요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고 또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 이런 재화를 갖다가 정상적인 재화이다, 정상재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소득이 감소하면 그때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런 재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를 열등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등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대중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낮을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그때는 이제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고 뭐 자가용을 승용차를 구입해가지고 승용차 타고 출퇴근 등하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수단 같으면 소득과 대중교통수단의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다. 그래서 이제 뭐 열등제에 속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어떤 재화가 정상제이냐 또는 열등제이냐 이걸 갖다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판별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소득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하고 소득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 상반된 방향,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그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한다. 그런데 정상제냐 열등제냐 따질 때는 엄밀하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지고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관련된 재화의 가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X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관련된 재화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Y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재화의 가격은 가격이 아까 대문자 P라고 썼으니까 PY 해가지고 Y를 아래 첨자로 써서 PY라고 이제 보통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럴 때를 두 재화를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YJ, XJ 이렇게 표현하면 좋으니까요. 우리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건 XJ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XJ인데요. 관련된 재와 YJ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YJ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YJ 가격이 하락하면 YJ 수요량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YJ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그와 관련된 재와 XJ 수요량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두 재화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피자와 치킨 예를 들면요. 자, 피자 가격이 하락해서 피자를 더 많이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치킨의 구입량, 치킨의 수요량을 좀 적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피자의 가격과 치킨의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피자와 치킨은 대체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때는 두 재화를 보완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J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YJ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근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XJ 수요량도 함께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재화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두 재화를 보완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자와 콜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는 피자 먹을 때 콜라가 없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먹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피자의 가격이 낮아지면 하락하면 그럼 피자의 수요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럼 피자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콜라의 수요량도 증가한다. 콜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콜라의 수요량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피자 가격과 콜라 수요량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갖다가 피자와 콜라는 보완제이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또 엄밀하게 어떤 두 재화가 대체적인 관계, 대체제 그리고 보완적인 관계, 보완제이냐를 갖다가 따질 때는 정확하게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변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면 수요량도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기호는 영어로 테이스트고요. 앞자 따가지고 라지 T라고 대문자 T로다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뒤에서는 이 기호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라지 T, 대문자 T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자를 좋아하지 않다가 피자를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피자의 수요량이 증가를 하겠죠. 요즘에 저는 이제 블랙티, 홍차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워낙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커피 대신에 좀 홍차를 마실까? 뭐 이렇게 이제
이제 좀 생각이 바뀌고 홍차 마셔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홍차 가격이 싸든 비싸든 홍차 거의 안 마셨습니다.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후가 바뀌어서 홍차의 구입량, 홍차의 수요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기호도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는 expectation 앞졌다가 아주 그냥 라지 E라고 대문자 E라고 이제 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저축한 돈 중에 일부를 갖다가 빼서 피자를 더 구입하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피자의 가격이 내일부터 낮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늘 피자 먹는 걸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피자, 현재 피자의 수요량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5가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이 가격, 대문자 P, 그리고 두 번째가 소득, 대문자 M으로 표현하고요. 세 번째가 관련된 재화의 가격, PY, 그리고 네 번째 기호, T,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대한 기대 해서 E, 라지 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 수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디맨드, 수요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수요를 갖다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수요량과의 관계, 이게 바로 수요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수요라고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는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의사, 의지이다. 두 번째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중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또 수요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럼 이런 수요라는 관계를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현할 때 수요표, 수요함수, 그리고 수요곡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표 여기만 나오고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표는 어떤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표로 다 나타내 준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자 가격이 3만 원일 때 그때 피자 수요량은 2판이고요. 피자 가격이 2만 5천 원일 때 피자 수요량은 4판이고요. 피자 가격이 2만 원일 때는 수요량 6판, 피자 가격 15,000원일 때는 수요량 8판, 그리고 피자 가격 만 원일 때는 10판, 가격 5,000원일 때는 12판. 그래서 이걸 하루에 다 먹을 수는 없을 테고요. 여기 일정 기간 동안은 한 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왜 그런다 그랬죠? 수요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다가 수요라는 관계를 나타내주면 그럼을 수요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요함수는 당연히 수요량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함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전에 수요표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라고 생각하고 표로다 이제 표현한 거죠. 여기에는 다른 것들, 즉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고정되어 있다,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은 예를 들어가지고 2만 원으로 2만 원 너무 싼가요? 너무 적은가요?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소득은 200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후는 변화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바뀌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했을 때 소득도 200만 원 그대로 있고 그럴 때
그 피자의 가격과 피자의 수요량 간의 관계를 표로 다 나타내주면 수요표입니다. 근데 여기선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밖에 못 나타내요. 이걸 갖다가 소득이 변화한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변화한다. 그러면 표를 갖다가 하나씩 더 그려줘야 되겠죠. 이걸 한꺼번에 표로 다 표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함수는 그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리고 그것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수요 함수로 다 한꺼번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변에 수요량이 있고요. 그리고 우변에 보시면 D라고 하는 수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재화의 가격 P, 관련된 재화의 가격 PY, 소득 M, 그리고 기호 T,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E,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좌변에 있는 수요량 QD, 요게 영향을 받는 변수이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다른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놈을 또 종속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변의 괄호 속에 있는 거, 가격 P, 그리고 소득 M, 관련된 저의 가격 PY, 기호 T,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E는 요거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 이 등식에 정확하게 함수식이죠. 함수식의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 우변에 있는 변수들은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건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움직이면 좌변에 있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이제 수요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좀 전에 수요표는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고 가격만 움직일 때 수요량이 얼마인지 그걸 나타내주는 표였죠. 마찬가지로 수요 함수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격 이외의 변수들은 그냥 그대로 있다, 불변이다,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 변수의 위에다가 바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py 바 또는 바 py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관련된 재화의 가격이 그대로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소득 M 위에도 바가 붙여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제 위에다 바를 붙여요. 자, 변수는 변화할 수 있어야지 변수거든요. 근데 여긴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PY, M, T, E 이것들 모두 변수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좌변에 있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빼버리고 오로지 가격 P만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QD는 D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요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거 가지고 많이 설명해요. 다른 조건은 불변인 채 가격만 움직일 때 수요량이 움직이는 거, 수요함수 QD는 DP 이거 가지고 하는데요.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다른 것들도 움직이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형태의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중간에 있는 D라고 하는 거. D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을 때 수요, 디맨드. 그걸 D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함수식에서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식 얘기할 때 보통 Y는 fx 하죠. 정확히 Y는 f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때 F는 뭐예요? 그냥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난 몰라. 그렇지만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F라는 건 펑션, 영어로 함수, 영어로 함수를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놈 앞자 따가지고 F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요 함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디맨드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디맨드 펑션의 앞자 D를 따가지고 요 QD는 D 그리고 P, PY, M, T 또는 밑에 있는 대로 QD는 DP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D는 뭐냐?
함수를 의미한다. 근데 수요 측면의 함수니까 수요 함수. 어떤 관계인지 난 몰라. 그렇지만 관계가 있어. 그래서 그 관계를 함수로 다 표현한 거야. 이런 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앞에 있던 수요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평면에다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어떤 평면이냐면은 종축, 세로축이죠. 또는 Y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거기다가 가격을 두고요. 그 다음에 횡축, 가로축 또는 X축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수량을 둡니다. 그리고 가격과 수요되는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아까 수요표로 나타냈던 걸 하나하나씩 이제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3만 원일 때는 수요량 얼마였죠? 2판이었습니다. 가격이 2만 5천일 때는 4판이었고요. 가격이 10,000원일 때는 10판, 그리고 가격이 5천 원일 때는 12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점으로다가 하나의 조합으로다가 이 좌표로다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가격이 3만 원이 아니라 2만 9천 원일 때, 2만 8천 원일 때, 2만 7천 원, 2만 6천 원, 그리고 여기 2만 5천 원일 때 하면은 점들이 요 사이에 4개가 더 들어가겠죠. 그죠? 4개 맞죠? 4개가 더 들어가요. 요 사이에도 4개가 더 들어가고, 근데 가격이 29,900원일 때, 29,800원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점들이 계속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점들 다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궤적이 돼요. 하나의 여기서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선 직선이지만 일반적으로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부의 관계, 음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를 반영해가지고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수요 곡선 왜 우하향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죠. 수요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수요 법칙은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측면을 갖다가 조금 살펴봤어요. 자, 다시 또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